게이츠에 대해서 숙모의 장례식을 마치고 제인은 다시 로체스터시가 있는 돈필드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로체스터시와 잉그램 양의 결혼에 관한 얘기. 로체스터시의 결혼으로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오는 제인에어. 그러나 마침내 제인에어에게도 행복이 다가오는 것인가. 로체스터 씨한테서는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받았었는데 아직 게이츠 애들을 떠나기도 전에 한 달이 지났다. 장례식이 끝나자 곧 떠나려고 했으나 조지아나가 런던으로 떠날 때까지 있어달라고 간청을 했다. 누이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정 문제의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왔던 깁슨 아저씨한테서 조지아나는 런던으로 초청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엘리자와 단둘이만 남아있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언니한테서는 슬플 때 동정도 못 받고 무서울 때 도움도 못 구했는데 게다가 출발 준비를 거들어 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소심한 그녀의 울음소리와 이기적인 그녀의 한탄의 소리를 참아가면서 바느질을 한다든가 의복을 챙기는 일을 도와주었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빈둥거리기만 했기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에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각자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 거야. 나는 시키는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분고분할 수는 없거든. 너한테도 일을 분담시켜서 억지로 시키고 하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고 내버려 둘 테야.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쓸데없는 불평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참아가며 친절하게 일을 해주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일시적이고 특히 지금은 슬플 때이기 때문이야. 마침내 조지아나를 떠나 보내고 나니 이번에는 엘리자가 한 주일 더 묵고 가라고 붙잡았다. 그녀의 계획을 위해서는 시간과 정신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방문을 잠그고 들어앉아서 트렁크에 짐을 싸고 서랍을 비우고 서류를 태우느라고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가사를 돌보고 방문객을 맞아들이고 문상편지에 대한 답장은 나에게 부탁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다. 너의 보람 있는 봉사와 분별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조지아나와 함께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너는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다해서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있어.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내일 아침 나는 대륙으로 출발할 거야. 릴르 근처의 수도원, 수녀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거기 가서 살 생각이야. 그곳에서 조용히 아무 구속도 받지 않고 살겠어. 당분간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 연수와 그 체계 운영을 정성껏 공부해 보겠어. 대개 그러리라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모든 것을 고상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라는 것을 보장한다면 로마의 교리를 신봉하고 수녀가 될 거야. 나는 그녀의 결심을 듣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고 또한 말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맞을 거야.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고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잘 가거라 제인에어. 너의 행복을 빌겠어. 너는 그런 대로 철이 들었구나. 이에 대해서 나는 대답했다. 언니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군요. 그러나 언니 생각은 한 해만 지나고 나면 프랑스의 수도원 벽에 산채로 갇히게 될 거야. 어쨌든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언니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로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군요. 내 말이 옳아. 그녀가 말했다. 이런 말을 나누고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갈 길을 갔다. 그러나 다시 그녀와 그녀의 동생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다음 사실을 밝혀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즉 조지아나는 도락을 즐기는 사교계에 돈 많은 남자와 유리한 결혼을 했고 엘리자는 실제로 수녀가 되었는데 지금은 수련기도 끝내고 자기의 재산을 전부 기부한 수도원의 원장이다. 기간이 길었건 짧았건 간에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분을 갖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런 기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어릴 적에 긴 산책을 끝내고 게이츠헤드에 돌아왔을 때 춥고 우울한 표정을 하고 야단 맞았을 때의 기분이라든가 또는 그 후에 교회에서 로우드로 돌아왔을 때 배불리 먹을 식사와 따뜻한 불이 그리웠는데도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기분을 나는 경험했을 따름이다. 그런 귀가는 어떤 것이나 즐겁다든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돌아갈 곳에 가까워질수록 끌려가는 힘이 커지긴 하나 자력처럼 스스로 끄는 것은 아니었다. 돈필드에 돌아가는 것은 어떤 건지 시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여행은 지루하게 느껴졌다. 대단히 지루했다. 하루에 50마일을 여행하고 하룻밤 여관에서 자고 또 하루 50마일을 여행해야만 했다. 처음 12시간은 지금은 고인이 된 리드 부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보기 흉하게 변색된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가 하면 이상하게도 변해버린 목소리가 들렸다. 장례식 날, 관, 연구차, 상복을 입은 소작인들과 하인들의 행렬, 친척은 극히 드물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묘지, 침묵에 쌓인 교회, 엄숙한 의식 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자와 조지아나를 생각해봤다. 후자를 무도장의 찬미의 대상으로 그리고 전자를 수도원의 수녀로 생각했다. 각자의 인격과 성품의 특이성을 생각하고 분석해봤다. 그러나 저녁 무렵 머물 곳에 도착하자 지금까지의 생각은 사라지고 앞으로 닥쳐올 일을 예상하게 되었다. 지금 돈필드로 가긴 하지만 얼마 동안 더 있게 되는지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동안 페어팩스 부인한테서 편지가 왔었는데 집에 왔던 손님들은 다들 돌아갔다는 것이다. 로체스터 씨도 3주일 전에 런던에 갔으나 보름쯤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새로 마차를 산다는 얘기로 봐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간 것 같다고 했다. 부인 생각으로는 주인이 잉그램 양과 결혼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결혼할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다고 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너야말로 의심스럽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의심치 않고 있어. 그 다음에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의문이 뒤따랐다.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잉그램 양의 꿈만 꾸었다. 새벽녘에는 또렷이 기억되는 꿈을 꾸었는데 잉그램 양이 돈필드의 문을 잠그고 나를 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다른 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로체스터 씨는 팔짱을 낀 채로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나와 잉그램 양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한테 돌아갈 날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밀코트까지 일부러 마차를 마중 내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길을 조용히 걷고 싶었다. 6월의 저녁 6시경 짐을 마부한테 맡겨놓고 조지어인 숲을 빠져나와서 돈필드로 향한 옛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길은 주로 들판 가운데로 통해 있었는데 이 시각에는 행인이 거의 없었다. 맑게 개이고 온화하긴 했으나 청명한 여름 저녁은 아니었다. 도중에는 일꾼들이 목초를 말리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구름이 없지는 않았지만 내일의 쾌청을 약속해 주었다. 그 푸르름은 온화하고 가라앉았으며 운층은 높고 희미했다. 서편 하늘도 온화했다. 차갑게 느껴지는 푸른 색깔은 없었다. 대리석 같은 안개 뒤에서 불이 타올라 재단이 빛나는 것 같았고 구름 사이로 황금빛, 붉은빛이 비쳐나오고 있었다. 가야 할 곳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나는 즐거웠다.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즐거움의 뜻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 이성을 일깨워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나의 집도 아니며 영원히 안주할 곳도 아니고 다정한 친구가 나를 맞으려고 기다리는 곳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했다. 하긴 페어팩스 부인이 조용히 웃으며 맞아주긴 하겠지. 그리고 아델루도 보자마자 손을 잡고 깡총깡총 뛸 거야.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두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데 그는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젊음처럼 고집센 것이 또 있을까? 그리고 무경험처럼 맹목적인 것도 있을까? 이런 것들이 비록 로체스터 씨가 나를 생각하건 안 하건 간에 다시 그를 본다는 특권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라고 단정해버렸다. 서둘러라 서둘러. 같이 있을 수 있는 한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생겨나는 새로운 고민을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고민을 묵살하고 가는 길을 서둘렀다. 돈필드 목장에서도 목초를 말리고 있었다.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도착했을 때 일꾼들은 일을 끝내고 갈 길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밭을 한두 떼기 지나서 길을 건너면 바로 거기 돈필드 저택의 문이 있다. 산울타리에는 어쩌면 저렇게 장미가 가득 피었담. 그러나 집으로 서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꽃을 딸 시간이 없었다. 길 위에 무성하게 핀 들장미 옆을 지났다. 좁은 돌층계가 보였다. 그리고 로체스터 씨가 거기 앉아서 책과 연필을 가지고 무엇인가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신경은 그를 보자 맥이 풀리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참 동안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를 만나서 이렇게 몸이 떨리리라고는 생각 못했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으리라고는.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른 되돌아가리라. 나는 전혀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20개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가 나를 봐버렸던 것이다. 결국 돌아왔군. 괜찮다면 이리 좀 와요. 그는 책과 연필을 치우면서 외쳤다. 물론 가긴 해야겠지만 어떻게 가면 좋을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의 동작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다만 침착하게 보이려고만 노력했다. 특히 무례하게도 내 뜻을 거역하고 내가 감추려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려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베일이 있다. 이것이 내려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정말 제이네어인가? 밀코트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그렇지, 당신이라면 할 만한 짓이야. 마차를 불러서 보통 사람 모양으로 큰 길을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꿈이나 그림자처럼 해질 무렵에 자기 집 근처에 침입한 거야.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낸 건가? 돌아가신 아주머니 댁에 있었어요. 제인다운 대답이군. 소신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사람은 저 세상 죽은 사람의 나라에서 와서 황혼에 나와 단둘이 만나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내게 용기가 있다면 요정이 실체인지 그림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져보련만. 하나 그런 일을 하느니 차라리 늪 속의 푸른 도깨비불을 잡으려고 하는 편이 나으리라. 장난스러운 말을 한 그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했다. 한 달이나 떠나서 나를 까맣게 잊고 있었겠지? 틀림없어. 주인과 다시 만난다는 것은 기쁜 일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지 않아 나의 주인이 아닐 것이라는 두려움과 나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각 때문에 그 기쁨은 산산이 흩어졌다. 그렇긴 하나 로체스터 씨는 항상 행복감을 안겨주는 풍부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같이 집 없는 작은 새는 그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대접이었다.
그가 한 마지막 말을 향기로웠다. 그 말은 내가 그를 잊고 있는지 아닌지가 그에게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돈필드를 나의 집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정말 나의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좀처럼 계단에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나도 또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곧 런던에 다녀오시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갔었지. 천리안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로 알려줬어요. 내가 왜 갔었는지도 말했던가. 예, 그래요. 그 용건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걸요. 마차를 구경해요. 제인, 그리고 마차가 로체스터 부인한테 어울릴는지, 자주색 쿠션에 기대고 앉으면 보디셔 여왕처럼 보일는지 말해줘요. 내 외모도 그 사람과 어울릴 정도로 좀 훌륭했으면 좋으련만. 제인, 말해봐요. 당신은 요정이니까 나를 미남으로 만드는 마법이라든가 영약 같은 것을 나한테 줄 수 없겠어. 그건 마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다시 마음속으로 덧붙여서 생각했다. 애정이 넘치는 눈이 필요한 마법이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신은 충분히 미남이에요. 오히려 당신의 엄숙한 표정에는 아름다움 이상의 매력이 있어요. 로체스터 씨는 가끔 내가 말하지 않은 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게 알아차릴 때가 있었다. 지금 경우만 해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극히 드물게 볼 수 있는 그의 독특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봤다. 그 미소는 보통 목적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그 소중한 미소를 진실로 햇볕과 같은 감정의 표현으로 지금 나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지나가요. 제인. 그는 돌층계를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주면서 말했다. 돌아가서 지친 다리를 친구 집에서 쉬도록 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말없이 돌층계를 넘어서 조용히 그의 곁을 떠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떤 충동이 나를 붙잡고 놓질 않았다. 그 힘이 나로 하여금 그를 돌아다보게 했다. 나는 말했다.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내 본심과는 관계없이 나를 대신해서 말했다. 당신의 커다란 친절에 감사합니다. 로체스터 씨, 당신께 다시 돌아오니 이상할 정도로 기뻐요. 당신이 어디 계시든 간에 그것이 나의 집이에요. 나의 단 하나의 집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주 빨리 걸어갔기 때문에 뒤쫓으려고 했어도 따라와 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델르는 나를 보자 거의 미칠 듯이 반가워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보통 때나 마찬가지로 담담한 우정으로 맞아주었다. 리이언은 미소를 지었고 심지어 소피까지도 다정하게 인사해 주었다. 정말 반가웠다. 동료들한테 사랑받고 자기의 존재로 인해 그들이 기쁨을 더한다고 느끼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미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눈을 감아버렸다. 멀지 않은 이별과 장차 닥쳐올 슬픔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막았다. 차를 마시고 나서 페어팩스 부인은 뜨개질감을 붙들었었고 나는 그 옆에 낮은 의자에 앉았다. 아델르는 양탄자에 무릎을 꿇은 채 나한테 바짝 기대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의 애정이 황금빛 평화의 고리에 의해 서로 묶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우리들이 곧 멀리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없이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로체스터 씨가 아무 예고도 없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들의 다정한 광경을 보고 만족해하며 노부인은 양딸이 돌아왔으니 이제 불만이 없을 것이고 아델르도 영국 아주머니가 예뻐서 깨물고 싶을 지경이라고 그가 말했을 때
그가 결혼 후에도 우리들을 이대로 보호해주고 햇볕이 비치는 그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추방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어느 정도 대담한 기원을 해봤다. 돈필드를 돌아온 후 불안스러운 침묵이 보름이나 계속되었다. 주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식을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거의 매일같이 페어팩스 부인한테 결정된 것을 들은 바가 없느냐고 물어봤고 그녀는 언제나 못 들었다고 대답했다. 한 번은 실제로 로체스터 씨한테 언제 신부를 데려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진지한 대답은 하지 않고 그의 독특하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속셈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가고 오는 여행길에 잉그램 장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곳은 주 경계 지방에 있어서 20마일이나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로체스터 씨처럼 숙달되고 지칠 줄 모르는 기사라면 아침 식사 전에도 달려갈 수 있는 거리다. 나는 터무니없는 희망을 은근히 가지기 시작했다. 즉, 파혼이 되고 소문은 근거가 없으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두 사람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이었다. 나는 주인의 얼굴을 살펴봤다. 슬프거나 험상스러운 기색을 엿볼까 하고 그러나 이렇게 구름이 걷히고 유쾌한 얼굴을 한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와 아델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기운을 잃고 우울해 있으면 그는 더욱더 명랑해지기까지 했다. 일찍이 이렇게 나를 자주 찾아준 적도 없었고 친절히 대해준 적도 없었다. 아, 이렇게 내가 그를 사랑해 본 적도 없었다. 화사한 여름 햇볕이 전 영국을 비췄다. 그토록 맑은 하늘과 그토록 빛나는 태양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하나만이라도 바다에 둘러싸인 이 나라를 찾아준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이것은 마치 이탈리아의 맑게 개인 날이 멋진 후조처럼 남쪽에서 날아와 엘비언의 언덕 위에서 쉬는 것 같았다. 이제는 건초도 전부 걷어들이고 돈필드 주변의 밭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깊은 햇빛을 받아 하얗게 타오르고 나무들은 검푸르게 무성했다. 녹음이 우거진 산울타리와 숲은 그 사이에 있는 풀을 깎은 목장에 비치는 햇볕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세례 요한의 축제 전날 밤 아델르는 헤이 마을로 가는 오솔길에서 한나절 동안 딸기를 따느라고 지쳐서 해가 지자 곧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나는 아델르의 곁을 떠나서 정원으로 나갔다. 이 시간은 24시간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시각이다. 대낮의 열기는 사라지고 이슬이 더위에 헐떡이는 들판과 햇볕에 그을은 산마루 위에 서늘하게 내렸다.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진 곳에는 짙은 자줏빛이 번져 있었다. 한 언덕의 정상에서 붉은 보석과 난로불이 한데 엉켜서 타오르는 불길은 높이 넓게 그리고 부드럽게 지극히 부드럽게 중천에까지 솟아있었다. 머지않아서 달이 그 빛을 자랑하겠지만 아직은 지평선 밑에 있었다. 나는 얼마 동안 포장된 길을 걸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은근한 담배 냄새가 어딘가 창가에서 풍겨나왔다. 쳐다보니 서재의 창문이 한 뼘쯤 열려 있었다. 그곳에서 내가 있는 곳이 보일 것 같아 과수원 쪽으로 걸어갔다. 과수원 안보다 에덴 동산처럼 숨기에 적당한 구석은 없었다.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해 있었다. 한쪽 편에는 높은 담이 있어서 중간들과 격리되었고 반대편에는 너도 밤나무가 줄을 지어서 잔디밭을 가로막았다. 과수원 안쪽에는 낮은 산울타리가 있어서 쓸쓸한 들판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양쪽에 월계수가 무성한 굽은 산책길은 밑동의 의자를 둘러놓은 칠렵수를 지나서 울타리 쪽으로 통해 있었다. 거기라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산책을 즐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조용하고 어둠이 짙어지면 이런 그림자 속을 나는 영원히 방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막 솟아오른 달빛이 비친 광경에 매혹되어 과수원 위쪽의 꽃나무와 과수 사이를 헤매다가 문득 발길을 멈추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본 것도 아니다. 다시 향기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찔레꽃, 게사철숲, 제스민, 페랭이꽃, 장미 등은 마음껏 저녁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향기는 관목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고 화초에서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로체스터시의 여송연 냄새였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익은 과일이 달린 나무들이 보였다. 반마일쯤 떨어진 숲속에서 나이팅게일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가오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향기는 코를 찌를 듯했다. 나는 도망쳐야만 했다. 숲으로 통하는 작은 문 쪽으로 갔을 때에 로체스터시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나는 옆으로 몸을 피해서 넝쿨이 우거진 곳에 숨었다. 그가 이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곧 되돌아갈 테니까 꼼짝 않고 있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황혼은 나에게뿐 아니라 그에게도 즐거운 것이었다. 이 고색 창연한 정원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이었다. 구즈베리 가지를 들어서 거기 달린 오얏만한 열매를 보기도 하고 담 근처에서 익은 버찌를 따기도 하고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는지 혹은 꽃잎에 내린 구슬 같은 이슬을 감상하는 것인지 꽃송이의 허리를 굽히기도 하며 걸었다. 커다란 나방 한 마리가 붕하고 내 곁을 지나서 로체스터시의 발밑에 있는 풀이에 앉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살펴봤다. 지금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나방에게 정신이 팔려 있어. 살짝 걸어가면 들키지 않고 몰래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잔디가 깔린 길 가장자리를 걸었다. 자갈길을 걷다가는 발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였다. 그는 내가 지나가야만 할 지점에서 한두 야드 떨어진 화단 사이에 서 있었는데 나방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 없이 살짝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높이 뜨지 않은 달빛이 정원에 그의 그림자를 길게 뻗친 곳을 지나려고 할 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제인, 여기 와서 이걸 좀 봐요.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의 등 뒤에 눈이 없을 텐데 그의 그림자의 감각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나는 깜짝 놀랐으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 날개를 좀 봐요. 이것을 보니 서인도의 곤충이 생각나는데 영국에는 이렇게 크고 색깔이 화사한 밤의 방랑자는 드물거든. 저런 날아가 버렸군. 나방은 이리저리 날더니 사라져버렸다. 나도 조용히 그곳을 떠나려고 했으나 로체스터시가 내 뒤를 따랐다. 작은 문이 있는 곳에 닫자 그가 말했다. 돌아서요. 이런 아름다운 저녁에 집안에 있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이 이렇게 마주치는 때 잘 수야 없지 않소. 나의 결점 가운데 한 가지가 때로는 즉석에서 곧잘 응답을 하다가도 무슨 핑계라도 대려고 하면 입이 막히는 일이다. 특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꼼짝도 못할 궁지에 빠졌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묘한 문귀라든가 그럴듯한 핑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이다. 이런 시각에 그늘진 과수원을 로체스터시와 단 둘이서 걷기 싫었다. 그러나 뿌리치고 가야 할 이유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느린 걸음으로 거기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로체스터시가 매우 침착하고 진지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황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사심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국한된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다. 제인, 우리가 월계수가 있는 산책길을 접어들어서 낮은 울타리와 칠엽수 쪽으로 천천히 발길을 옮길 때 로체스터 씨가 입을 열었다. 여름철에 돔필드는 기분 좋은 곳이죠. 그렇지요. 틀림없이 당신은 이 집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을 갖고 있을 거야. 당신은 자연의 미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있고 다보니 애착심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전 정말로 애착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몰라도 바보 같은 아들 내에게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단순한 페어팩스 부인한테도. 그래요. 방법은 달라도 두 사람한테 모두 애정을 느끼고 있어요. 두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슬프겠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 됐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짓고 그는 곧 말을 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항상 그렇게 마련이야. 마음에 드는 휴식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휴식 시간이 끝났다고 나가라는 소리가 들려오게 마련이야. 저는 떠나야만 하나요? 정말 돈필드를 떠나야 하나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제인. 미안하지만 제인, 정말 그렇게 해줘야겠어. 이것은 하나의 타격이었으나 그것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명령이 떨어지면 곧 행동하도록 준비하겠어요. 그 명령은 지금이요. 오늘 밤 그 명령을 내려야겠어. 정말로 결혼하시는 건가요? 정말로 그래요. 언제나처럼 바로 맞췄어. 곧 하시나요? 곧 하겠어. 당신은 기억하고 있겠지. 내가 처음 노총각의 목에 신성한 올가미를 메고 거룩한 결혼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고 한 것을. 말하자면 잉그램 양을 나의 가슴에 안을 생각이라는 것을.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잘 들어요, 제인. 나방을 찾으려고 다시 머리를 돌리지는 않겠지?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무당벌레에 지나지 않아. 내가 존경하는 당신의 그 신중한 태도로서 만약에 내가 잉그램 양과 결혼할 경우에 당신도 아델러도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당신이 먼저 말한 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오.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을 은연중에 당신이 비난한 데 대해서는 묵과하겠어.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멀리 떠나가 버리면 제인, 그때는 잊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나 거기에 내포되어 있었던 지혜만은 마음에 새겨둘 생각이오. 그것은 나의 행동 원칙으로 삼은 것이니까. 아델르는 학교에 보내야겠고, 그리고 당신은 에어양은 새로 일자리를 마련해야겠어. 예, 곧 광고를 내겠어요. 그 동안만은 내가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여기에 있을 수 있겠지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긴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대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한 달만 있으면 나는 신랑이 될 거요. 로체스터 씨는 말을 이었다. 당신을 위해서 그동안 나도 일자리와 거처할 곳을 찾아보기로 하겠어. 고맙긴 하지만 폐를 끼쳐서. 아니, 미안해할 것 없어. 당신처럼 고용인이 자기 할 의무를 충실히 했을 때는 그리 힘들지 않은 원조라면 당연히 고용주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앞으로 장모가 될 사람을 통해서 적당한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곳은 아일랜드의 코노우트에 있는 비터너트 장원의 디오니시어스 오걸 부인의 5달의 교육을 맡는 일이오. 당신은 아일랜드를 좋아하게 될 거요. 거기 사람들은 다정하다니까. 멀리 떨어진 곳이군요. 상관없어. 당신같이 영리한 아가씨라면 여행이 싫다든가 거리가 멀다고 불평하지 않을 거야. 여행은 괜찮아요. 그러나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사이에 바다가 있고. 어디와 어디 사이를 말하는 거요, 제인? 잉글랜드와 돈필드, 그리고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의 말이에요.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말했는데 말하고 나니 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옆에서 들을 정도로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억지로 울음을 참았다.
오걸 부인이라든가 비너터트 장원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싸늘해졌다. 나와 내 옆에서 걷고 있는 주인과의 사이에 운명의 바다가 물결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욱 그랬다. 내가 필연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과의 사이에 부와 계급과 관습이라는 보다 넓은 바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다.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나는 다시 말했다. 그렇긴 하지. 당신이 아일랜드에 코노우트 비너너트 장원에 가게 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지. 제인,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야. 나는 아일랜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좋은 친구였어. 제인, 그렇지? 맞아요? 친구들이 헤어지기 전날 밤에는 남은 짧은 시간을 서로 떨어지지 않고 보내려고 하거든. 이리 와요. 저 멀리 하늘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 반 시간쯤 여행과 작별에 관한 것을 얘기하기로 해요. 여기 칠엽수 나무 밑에 벤치가 있어. 자, 오늘 밤 여기 평화롭게 앉아요. 앞으로 2번 다시 앉을 수 없을 거야. 그는 나를 앉히고 자기도 앉았다. 아일랜드는 먼 곳이오, 제인. 좋은 친구를 그런 곳으로 지루한 여행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야. 그러나 나로서는 그 이상 할 수 없으니 어떻게도 없지. 나한테 어딘지 모르게 친척 같은 기분이 든 적은 없었어, 제인? 이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벅찼다. 왜냐하면 나는 가끔 당신에게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 특히 지금처럼 옆에 있을 때는 마치 내 갈빗대 밑에 있는 현이 당신 몸에 같은 위치에 있는 현과 풀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 파도치는 해협과 200마일의 넓은 육지가 놓이게 되면 교령의 현은 끊어질 것만 같아. 그렇게 될 경우 나는 마음속으로 피를 토할 것 같은 조바심이 생긴단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나를 잊게 되겠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만 나는 발작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금까지는 억지로 참았지만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지고 말았다. 격렬한 비탄에 못 이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떨었다.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말은 내가 왜 태어났던가, 돈필드에는 왜 왔던가 하는 따위의 말뿐이었다. 여기를 떠나기가 슬퍼서 그러는 거요? 가슴속의 슬픔과 애정에 의해서 자극된 격정은 승리를 요구하고 완전한 지배력을 쟁취하려고 투쟁했다. 그리고 남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생존하고 일어서고 마침내는 주인이 되려는 권리와 발언하는 권리를 주장했다. 나는 돈필드를 떠나기가 슬퍼요. 나는 돈필드를 사랑해요. 여기서 충실하고 행복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얼마 동안은 나는 여기서 짓밟히지도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비열한 정신과 함께 매장되지도 않았고 찬란하고 기운차고 고귀한 것들과 더불어 교제할 기회를 박탈당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존경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과 정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비열한 정신과 함께 매장되지도 않았고 찬란하고 기운차고 고귀한 것들과 더불어 교제할 기회를 박탈당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존경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과 정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독창적이고 활기를 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당신을 알게 됐어요. 로체스터 씨, 부득이 당신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공포와 고민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별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것은 마치 죽음의 필연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런 필연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는 불쑥 물었다. 어디라고요? 당신이 내 앞에 놓았지요. 어떤 형태로? 잉그램 양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 당신의 신부의 형태로요. 나의 신부? 무슨 신부? 나는 신부가 없어. 그러나 곧 가지게 돼요. 그렇지, 가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가야만 해요.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제인.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 맹세하겠어. 그 맹세를 지킬 것이오. 거듭 말하지만 나는 가야 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자동인형으로 생각하나요? 감정이 없는 기계인 줄 아세요? 가난하고 신분이 미천하고 못생기고 몸집이 작다고 해서 나에겐 영혼도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도 당신처럼 영혼이 있고 감정도 있어요. 만약에 신이 나에게 약간의 미와 많은 재물을 부여했다면 지금 내가 이처럼 괴롭게 당신과 이별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만큼 괴로운 심정으로 작별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관습이라든가 인습에 의해서 당신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통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정신에 호소하는 것은 나의 정신이에요. 마치 우리들이 무덤을 빠져나가 하느님 발밑에 평등하게 서 있을 때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요. 그래. 그는 두 팔로 나를 안고 가슴에 끌어안으며 말했다. 제인, 조용해요. 그렇게 몸부림쳐서 미친 새처럼 날개를 망치지 말아요. 나는 새가 아니에요. 어떤 그물로도 나를 잡을 수는 없어요. 나는 자유의사를 가진 독립된 인간이에요. 이제 나는 그 의지로 당신 곁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몸부림쳐서 자유의 몸이 되어 그의 앞에 똑바로 섰다. 당신의 의지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오.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손과 마음과 내 전 재산을 바치는 바이오. 당신의 광대극에 나는 다만 웃고 있을 따름이에요. 당신의 일생을 내 곁에서 지내주기를 바라오. 제2의 내가 되고 지상에서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길 부탁하는 것이오. 그런 운명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미 선택하셨으니 그것을 고수하면 될 것입니다. 제인, 잠깐만 좀 진정해요. 너무 흥분했어. 나도 진정할 테니까. 바람이 한 차례 월계수 산책길을 따라 이곳으로 불어와서 칠엽수 가지 사이를 스치고 지나 멀리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사라졌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는 나이팅게일의 울음뿐이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다시 눈물이 났다. 로체스터 씨는 조용히 앉아서 다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입을 열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이리로 가까이 와요.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해하도록 해요. 당신 옆으론 가지 않겠어요. 뿌리치고 나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인, 나는 아내로서 당신을 부르는 거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놀리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내 신부는 여기 있어. 나와 대등한 사람. 나를 꼭 닮은 사람은 여기 있어. 제인, 나와 결혼해주겠어? 그래도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다.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거짓말장이로 보이는 거요. 잉그램 양한테 내가 무슨 애정을 갖고 있단 말이오. 조금도 없어. 내가 애써 증명한 대로야. 내 재산이 소문난 액수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녀의 귀에 들어가도록 했었지.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려고 얼굴을 내밀어 보았지. 그랬더니 그녀는 물론 그녀의 어머니한테서도 냉대를 받았어. 나는 잉그램 양과 결혼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당신을 이 세상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당신을 내 몸처럼 아끼고 있어. 당신에게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못한 당신에게 제발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여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 당신밖에는 친구도 없고 당신이 준 돈 외에는 한 푼도 없는 나를요? 그래요. 제인 바로 당신이요. 나와 결혼해주겠어? 빨리 대답해요. 로체스터 씨, 그렇다면 얼굴을 보여주세요. 달빛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세요. 왜? 당신의 표정을 읽고 싶어요. 얼굴을 돌리세요.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흥분하여 홍조를 띠고 있었다.
표정이 억세게 움직이고 눈에는 이상한 광채가 보였다. 만약에 내가 그처럼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면 환희에 넘치는 그의 말과 표정에서 난폭한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옆에 앉아서 떠난다는 악몽에서 깨어나자 끊임없는 행복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행복한지를 물었고 나는 그때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이제 속지하게 됐어. 내가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에게는 친구도 없고 춥고 위안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돌봐주고 위안해줄 것이 아닌가? 나의 심장에는 사랑이 결여되고 나의 결심에는 지속성이 없단 말인가? 신의 법정에서 죄는 사해질 것이다. 조물주는 내가 하는 일을 허락할 것으로 믿어. 이 세상의 판단 같은 것에는 구애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의 평판 같은 것도 무시할 테야. 그런데 이날 밤은 어찌된 셈인가. 달이 아직 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어둠에 쌓였다. 바로 옆에 있는 주인의 얼굴을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